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끝냈어요. 이제 쭉 들어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사회학은 그나마 그래도 교육철학이랑 이제 서양 교육사에 비해서는 출제될 확률이 조금은 높은 그런 영역이니까, 어떤 그 기능론 갈등론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신교육사회학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교육과 관련해서 공교육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교육행정학 할 때도 이제 했었고, 교육철학 할 때도 약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사회학 할 때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다뤘던 공교육 개념은 약간의 이제 공교육의 어떤 개념 자체, 공교육이 어떤 공교육이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약간 얘기를 했고, 리바이벌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공교육에서의 어떤 평등 개념, 평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사회학을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수학습 이론을 할 거예요. 근데 교수학습 이론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죠. 1.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뻘건 그 불구죽죽한 그게 아니고 이제 실물 책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눈으로 이제 보길 때 이제 편한 녹색 계열의 어떤 그 실물책을 스캔한 이 파일을 가지고 쓸 겁니다. 훨씬 보기가 좋지 않나요? 너무 불구죽죽해가지고 보는데 좀 불편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건 스캔 파일이라서 여기 보시면 약간 거뭇거뭇한 것들이 약간씩 있죠. 이게 그 뒷장에 인쇄된 그 글자가 비쳐서 그런 건데요.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이론 1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1번에서는 학습이론, 주로 이제 학습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수학습 이론들을 제가 쭉 모아놨고 11장에서는 교수학습이론 2, 이거는 교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근데 이제 학습이론이나 교수 이론이나 다 이제 교사와 학습자 모두 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더 비중이 학습자 쪽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강하면 학습이론으로 분류를 했고요.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교사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교수 이론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학습 이론은 그냥 원, 투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한 덩어리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뭐 두 이론이 아주 뭐 극명하게 갈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학습자 측면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 학습 이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이론을 이제 할 건데, 자, 보시면 이제 교수학습의 개념, 그죠? 교수학습의 개념,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학습 이론이 쭉 나와요. 여기서는 뭐 어떤 논리적인 흐름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이론을 쭉쭉쭉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학습 이론이 교수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심리학이랑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지도와 상담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약간씩 응용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 기억 망각 이론, 이런 것까지 할 겁니다. 핵심이 되는 거는 2절이 되겠죠. 기억 망각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주로 봐야 되는 내용은 학습 이론, 요 2절에 나와 있는 학습 이론을 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교수학습의 개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교수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겠어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티칭을 교수로, 인스트럭션을 뭐 수업으로 어쩌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분류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학자 분들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티칭을 교사의 수업 활동으로 그냥 딱 한정하겠어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수업 외에 그 수업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수업이 일어난 도중에, 수업이 일어난 이후에, 한마디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수업 전, 중, 후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좀 폭넓은 개념으로 인스트럭션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기 티칭이 뭐고 인스트럭션이 뭐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교수의 어떤 정의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습의 정의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 학습이라고 요즘은 많이 하죠. 예전에는 교수와 학습을 분리를 했었고, 그 교수는 선생님이 하는 거, 학습은 아동이 하는 거, 학생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수, 학습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이 일어나는 그 기준, 요거는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이 변화하는 그 영역, 그리고 변화가 지속된 어떤 기간, 그리고 변화가 발생한 원인, 요 세 가지가 학습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그걸 보시면 행동 변화 영역은 그냥 행동 말 그대로 행동의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뭐 신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인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정의적 영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적 영역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어떤 그 윤리나 도덕에 관한 어떤 그런 개념 정의라든가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의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의적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습 동기라든가 학습에 대한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정의적 영역에 들어가죠. 심동적 영역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화의 지속 기간은 일단 장기간 지속되어야 좀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익혔다는 거는 그냥 잠깐 여러분이 이제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잊어버리시면 까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KT 패스라든가 뭐 삼성 그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앱 사용해서 뭐 인증하잖아요. 본인 인증. 그때 본인 인증번호가 문자로 날아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냥 그 뭐 6자리 이렇게 숫자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그때 잠깐 외우시죠. 근데 5분 후에 그 숫자 기억하려고 하시면 기억이 잘 나나요?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지간하면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게 이제 그 숫자를 그때 잠깐만 외워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학습한 내용 자체가 쭉 여러분이 계속 이제 어떤 그 경향성을 가지고 좀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그 학습한 내용들이 쭉 기억이 나야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시적이라면 학습이 아니다.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학습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뭐 2달 이런 식으로까지는 기억이 나야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아까 5분짜리 기억 있잖아요. 사실 5분도 안 걸리죠. 사실 한 2, 3분만 지나도 까먹지 않나요? 저는 한 2, 3분이면 까먹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번호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학습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 그 학습했던 내용을 리콜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이 일어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변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훈련이라든가 인위적인 어떤 그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훈련, 경험, 약물, 피로, 만취, 충동 등으로 사실 뭐 만취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아이들도 마약을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어떤 위험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학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이 사실 요런 세 가지 요거 가만히 살펴보시면 학습을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에 많이 국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행동주의에서 학습의 변화, 학습에 대한 어떤 정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한 구성주의에서 정의하는 어떤 학습을 좀 보시겠어요. 일단 인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기체의 인지구조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가 인지구조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스키마를 형성을 할 때, 스키마를 구조를 할 때, 스키마의 구조가 변화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인지구조의 변화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스키마라든가 그 정보의 구조, 그거를
재구성하는 거, 그게 바로 학습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구성 과정, 재배열 과정, 이것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성주의는 뭐냐?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건 똑같아요.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학습의 재료가 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고츠키 얘기가 이제 비고츠키의 어떤 구성주의와 많이 밀접한 그런 정의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비고츠키 얘기고요. 요거를 이렇게 괄호를 치면은 이제 그 피아제의 어떤 구성주의와 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개인별로 다 서로 의미 있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 되겠죠. 주관적인 의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주관성, 이거는 개개인마다 형성하는 어떤 그 지식에 대한 프레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의 주관성과 맥락의 의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선택적 지각,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오감이죠. 여러분의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센서리 모터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죠. 어떤 것이 있나요? 눈, 그렇죠? 시각 정보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이 되겠어요. 그리고 코, 후각 있죠. 그리고 혀, 이게 이제 미각이죠. 그리고 청각이 귀고요. 그리고 여기 피부 이런 것들은 텍타일 센서리 모터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촉각적인 그런 부분이죠. 여러 가지 이제 감각 기관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전달을 받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앉아서 이제 뭐 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감각 기관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그 엉덩이와 의자가 닿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보시면 엉덩이가 뭐 아주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게이밍 체어 같이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듀오백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자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의자 앉아 있을 텐데 여러분 각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등이 닿는 그 부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닿는 그 부위도 각각의 엉덩이 부위별로 닿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좀 여러분의 체중이 좀 강하게 실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이제 별로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정보의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고는 있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그 센서리 모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굉장히 무수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의 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 심리학할 때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작업 기억 또는 작동 기억이라고 안 하고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 저장소. 요즘에는 이제 작업 기억 또는 작동 기억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어디로 넘겨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장기 기억으로 파지를 하거나 아니면 파지를 안 하고 그냥 날려버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이 되었다는 거는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파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작동 기억 또는 작업 기억 혹은 단기 기억 이걸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바로 이 인출이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교육 심리학 때 배우셨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미 파지하고 있던 정보를 다시 인출해내는 거, 다시 생각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인출이에요. 그리고 부호화 또는 약호화라는 게 있습니다. 부호화, 약호화는 파지하는 어떤 그 정보를 파지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어떤 인출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관련을 짓는 거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용접하는 걸 배운다고 해보세요. 용접을.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뭐 용접이라는 거가 전혀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혹시 뭐 용접을 해볼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혀 새로운 정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보,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면은 기존에 새로이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바탕이 되는 어떤 정보의 틀, 스키마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도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처리라든가 새로이 정보를 어떻게 쌓아 올려서 구성체로 형성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 부호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기존의 정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새로이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식을 가지고 이제 아무튼 새로운 정보와 이렇게 잘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넘기게 되죠. 이게 바로 부호화 또는 약호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부호화 또는 약호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장기 기억에 성공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지된 정보를 다시 인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부호화 약호화가 잘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학습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냥 읽어보세요. 교수이론 이렇게 있고요. 학습이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요거랑 별 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교수학습 패러다임 변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교수,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행위, 학습, 이거는 학습자의 어떤 그 인지적 행위, 인지적 과정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교수와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선생님도 말하면서 배우고 학생도 배우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적으로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인터랙션,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 이 지식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좀 심화된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지식사회가 정보사회가 좀 다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식의 발달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사회는 그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요거를 강조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보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좀 초점을 더 맞춘다면, 이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의 산출,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보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생산, 유통, 저장, 처리, 이런 기술적인 측면, 테크놀로지컬 어떤 에스펙트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지식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산되고 유통되고 저장되고 처리된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그 측면, 그러니까 프로덕션 에스펙트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요거 지식정보화 사회란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이제 정의가 제가 실어놨는데, 요거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좀 기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식의 어떤 뭐 처리 과정, 지식의 처리 자체가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지식의 단순한 처리. 그리고 그 지식을 단순하게 처리하려면 뭔가 기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반 시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컴퓨터 사면은 죽을 때까지 써요? 아니죠. 여러분 컴퓨터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안 바꿔요? 핸드폰을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꾸시죠. 그리고 이제 호구가 돼가지고 2년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이제 할부금을 내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핸드폰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그런 뭐 유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트북 바꾸거나 뭐 데스크탑 바꾸거나 핸드폰 바꾸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시설을 설치해 놨다고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마다. 그러니까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바꾸더라도 오케이, 그래, 들어갈 수 있지,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사람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납득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비용 처리가 이루어져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그냥 상식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면 어렵지 않죠. 요거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3C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밑에 보시면 변화, 체인지, 경쟁, 컴피티션, 소비자, 커스터머 요 세 가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이렇게 3C가 강조되는 사회다. 이런 것 정도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차 어떤 산업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요 정도가 이제 산업 사회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죠. 사실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정보 사회랑 맥이 많이 닿아 있기는 한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제 대량 생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가는 어떤 그 프로덕션,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이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는 그렇지 않죠. 지식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를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대량 생산되는 그런 어떤 공장제 제품들, 틀에 박혀서 찍혀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제품들과는 달리 굉장히 어떤 커스터머 친화적으로, 고객 친화적으로 약간씩 다른 형상을 띠고 생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사회는 이러한 어떤 교수 학습 패러다임을 갖습니다. 일단은 선발과 배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공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어떤 인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 필요한 능력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표준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교사 학습자 역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전통적인 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선생님이 전달해준 지식을 그냥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발과 배치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교수 학습 이론의 어떤 적용보다는 실제 어떤 딱 특정한 평가 시점에서 이 친구가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준지향 평가, 상대평가죠. 이 상대평가를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등수가 높아야 좋은 데를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됐잖아요. 지식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존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 정보와 달리 기존에 있던 정보를 약간씩 변형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요래 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정보, 그게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소비자 친화적인 어떤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의 형태가 다를 텐데 그런 어떤 각각의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는 그러한 형태의 산출물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적자 생존이 아니고요. 적자 생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 적절한 자만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직장에 가려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고요. 물론 지금도 적자 생존의 어떤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모두 생존의 느낌에 가까워졌죠.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유튜브 하시면서 돈 버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 아프리카 BJ 뭐 이런 것들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개인이 어떻게 방송을 해요? 예전에 그냥 돈 안 되게 그 윈앰프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윈앰프. 이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게 MP3 파일 있잖아요. MP3 파일을 재생해주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에 이제 음악 앱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음악 프로그램,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요 윈앰프로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 물론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목소리, 음악 요것만 전송이 가능했죠. 근데 요거는 돈이 안 됐거든요. 그냥 자기가 취미로 하고 싶은 거,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고 그 듣고 싶은 사람이 듣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취미 활동에 가까웠는데 그거에 국한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뭐 트위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플랫폼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개인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뭐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계속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또는 뭐 유튜버 이러면서 그 이유가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유튜브나 트위치나 이런 곳으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으로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이게 바로 모두 생존과 관련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끼 그리고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전처럼 이제 그 어떤 딱 기준을 맞춰놓고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들만 될 수 있었던 어떤 공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개그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근데 지금은 뭐 굳이 필요 없죠. 그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 생존의 개념으로 생존의 개념이 확대가 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내가 굳이 기성 어떤 그 체제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 혼자 충분히 내가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 어떤 개별적인 인간, 개별적인 학습자, 개별적인 인간, 그 개별적인 학습자들에게 맞는 어떤 학습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적성과 잠재력, 이게 또 그런 얘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적성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모두 생존에 어떤 적합한 인재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나름대로의 개성, 그리고 나름대로의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잘 발달시켜야, 그리고 개발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점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럼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그냥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학습자는 뭐예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죠. 능동적 학습자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자신의 니즈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능동적 학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이것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학습을 보조해주는, 학습을 이제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죠.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이제 그 대량 생산된 어떤 인간 자체도 어떤 공산품처럼 대량 생산된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평가가 되었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러한 측면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그 유튜버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몇백만 명씩 이렇게 막 팔로워가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누구지? 이섭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무슨 IT 기기 뭐 이런 거 리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스펙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유튜버 하시는지 어떤지는 전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좀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지 못하고 유튜버를 만약에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분의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 능력이 여기 그 기존의 어떤 평가 기준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어떤 형태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능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그 모두 생존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잘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다.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학생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최소한 어떤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 그것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개념에서의 평가가 어떤 개념이죠? 그렇죠. 바로 요거. 요 지점, 요 최소한의 어떤 지점만 넘기면 모두 다 오케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가져가는 완전학습의 교육관, 그리고 평가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관이 아니라 평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는 준거지향 평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 평가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역할 변화 필요성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사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를 변화했다. 학습자도 여기서 여기를 변화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를 어디다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교육과정에 넣을까? 아니면 어디다 넣을까?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교육사회에 넣을까? 아니면 교육행정에 넣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냥 교사학습 이론에.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떤 어느 영역에 넣을지 제가 많이 고민했을 정도로 조금 애매한 거니까요. 교육사학에 넣는 게 나았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딱딱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형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일단 학습의 교육의 어떤 직접 관계자가 누구예요? 선생님이랑 학생 이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잖아요. 그 두 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학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습자, 아동, 그렇죠. 학습자가 아동이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요 네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교육이 형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저번 시간에 이제 평생 교육 제가 쭉 모아놓은 거 있었죠. 그거랑 같은 맥락의 개념이 바로 무형식 교육입니다.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란 어떤 고정된 교육만을 위해서 따로이 분리된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또는 직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냥 다채로운 교육들이 전부 무형식 교육에 들어가요. 근데 무형식 교육이라고 해도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는 교육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목적의 존재이 여기서는 무형식 교육의 무형식 교육의 목적은 직업 현장 또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학교 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능력의 증대예요. 보시면 지식과 기술 요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거 의도적으로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학습의 주체가 존재를 하니까요. 학습자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교육만을 위해 따로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그런 학교라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어떤 매 순간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장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의 습득, 이것이 바로 무형식 교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유연하고요. 체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어깨너머 또는 이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많기 때문에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도 좀 없습니다. 체계도 없고요. 그리고 의도성과 방향성은 있어요.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그때 필요가 딱 느껴졌을 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연적인 어떤 우연에 기반한 어떤 우연이라는 어떤 발생 기제를 갖고 있는 거죠. 우연에 기반해서 어떤 학습 니즈가 형성이 딱 되었다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무형식 교육인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학습이 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저거 잘하는데 나도 저걸 배워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게 바로 무형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든가 노하우 같은 걸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수를 받으면 그리고 내가 그걸 막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한 능력을 취득을 하면은 그게 바로 무형식 교육이 잘 일어난 케이스가 될 텐데 아무튼 이 학습자가 그 어떠한 장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학습 100%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학습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우연에 기반한 학습과는 무형식 교육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형식 교육의 바깥에서 발생하는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경험과 성찰에 대한 중시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전수를 받았으면 그 전수를 받은 거를 나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약간씩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알려준 사람이랑 나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학습의 자기 주도성. 내가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저거 하고 싶어. 저거 배워보고 싶어. 이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의 자기 주도성이 있고요. 맥락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딱 롤모델이라든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가 생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무형식 교육이 발생하는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다 갖춰져야지 딱 발생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학습의 맥락성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학습에서의 행위와 성찰량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이론이에요. 일단 1절에서는 그냥 교수와 학습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만 이제 짚었는데, 교수 학습 이론은 학습 이론이든 어떤 교수 이론이든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이론 이렇게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그냥 때려 박으시면 돼요, 머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나뉩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이러한 분류로 분류가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행동주의가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주의 학습 이론으로 점점 이제 그 학습 이론의 어떤 그 경향이 변화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그냥 쭉 때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주요 어떤 이론들이 이렇게 쭉 흘러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그냥 여러분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는 개별 이론들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과 객체가 어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극, 스티뮬러스랑 반응, 리스판스. 이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짝짓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 강조가 일어나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 여기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쭉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전제를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기체의 기능을 행동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생체의 전체적인 기능을 문제로 삼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자의 영향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찰을 했을 때 자극과 반응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 측면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과 반응의 최소 단위인 반사 및 조건 반사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다, 이렇게 전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제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유기체에 가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뭐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고 계시는 개나 고양이, 이런 유기체는 다 이제 동물이죠. 유기체로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체가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제 감각이 이제 자극에 대한 차별 반응, 내장기관의 활동, 사고의 발성을 수반하지 않는 언어 반응, 이런 식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반응, 리스판스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떤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의 틀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게 바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학습이 일어난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부터 보시겠어요. 고전적 조건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냥 그 개한테 음식 보여주면서 그 종 친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고전적 조건화의 실험이에요. 자극과 반응을 조건화시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형성 전에는 중성자극이죠. 종소리 들어도 침 안 흘리니까 개가. 그리고 음식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보면은 먹을 거니까 당연히 입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침이 나오는 그런 어떤 반응은 음식을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기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자극이라는 거고요. 침이 무조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 자극과 반응 이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었죠,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자극은 자극인데 어떠한 효과도 없는 자극이기 때문에 중성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건 자극,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성 자극이었던 종소리가
조건 조건 자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종소리를 조금 먼저 들려주거나 아니면 동시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조건 자극을 들려주지 않더라도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자극과 반응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조건 자극 있잖아요. 종소리.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무조건 자극의 기능을 획득한 자극, 무조건 자극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극,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종소리가 무조건 자극은 아니잖아요. 조건 자극이잖아요. 무조건 자극의 기능을 획득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종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딱 분류가 되는 순간, 그때 종소리를 들려줬을 때 걔가 침을 줄줄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자극이 주어졌을 때의 반응으로서의 어떤 침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반응이지만 지금은 조건 자극이 주어졌을 때의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도 무조건 반응이었다가 지금 무조건 자극 없이 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침도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조건 반응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요거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순서의 원리, 자극 일반화의 원리, 자극 분화의 원리, 그리고 2차적 조건 형성, 소거, 자발적 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리로서 순서의 원리는 조건 자극이 되어야 되는 자극이 있죠.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조금 더 미리 주거나 아니면 동시에 제공을 해야지 무조건 자극,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순서의 원리입니다. 자극 일반화의 원리는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 거고요. 자극 분화의 원리는 그거예요. 아무 자극에 대해서 반응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극 분화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특별한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는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새를 못 보십니다. 새 같은 거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분들 있죠. 새 보면은 발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징그러워서 못 보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자극, 특수한 자극, 그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공포감 이런 거를 불러오는 자극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무 자극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극 변별 또는 자극 식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2차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요게 이제 조건 형성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종소리와 침이 이렇게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으로 엮였는데 여기다 요거를 하나 더 엮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이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조건 형성 방법이 2차적 조건 형성인데요. 일반적으로 3차적 조건 형성,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하나 더 잇는 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그 조건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학습이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3차적 조건 형성부터는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차적 조건 형성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소거라는 거는 조건 형성이 딱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계속 자극을 가했을 때 그 유기체가 조건 반응을 보이는 그 조건 형성이 되었다고 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극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 원래 나오는 그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학습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우리의 어떤 신경계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을 줬을 때 조건 반응이 나오는 건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눈속임 을 해놓은 그런 어떤 자극과 반응 관계인데 계속 무조건 자극이 안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학습이 되었던 게 점점 강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의 어떤 연결 고리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일정 이상 지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자극 반응 관계가 사라진다는 게 소거예요. 그런데 이 소거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조건 형성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을 학습해 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자발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건 형성, 요거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발적 회복과 이제 연관되는 개념인데, 이때 조건 반응의 강도는 이전의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건적은 무조건적인 조건화를 계속 제시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건화되었던 애초에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의 어떤 조건화가 이루어졌을 때 강도로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조건 형성에는 이미 학습된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러한 어떤 고전적 조건 형성이 학습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좀 보면은 이렇게 시간의 원리, 근접의 원리라고 하죠. 아까 중성 자극이었던 종소리를 무조건 자극이었던 음식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빠르거나 동시에 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시간의 원리. 그래서 조건 자극이 주어지는 시점과 무조건 자극이 주어지는 시점과의 간격이 짧을수록 조건 형성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강도의 원리. 그래서 먼저 준 자극에 비해서 후속 자극의 강도가 크거나 적어도 같아야지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종소리를 줬어요. 종소리. 그러면서 음식을 줬죠. 그래서 종소리와 침이 이렇게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의 어떤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잘 조건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에서 이 종소리가 아니라 벨소리에, 우리 종 땡땡땡 이게 아니고요. 부저 소리 있잖아요. 사이렌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이 침을 엮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도가 더 강한 거 있잖아요. 소리가 더 크다던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야 이 종소리와 침을 엮어놨던 이 조건 자극, 조건 반응, 그 조건화에 비해서 조건화가 이제 사라진다기보다는 다른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 그 관계로 덮어 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더 강도가 강한 어떤 자극을 주어야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미 조건 형성이 된 어떤 자극 반응 관계를 덮어 씌우는 다른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의 어떤 그 조건화가 학습이 되려면 조건 자극, 후속 자극, 두 번째로 주어지는 나중에 주어지는 어떤 자극의 강도가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의 원리는 계속 똑같은 거 줘야 된다는 거고요. 계속성의 원리는 계속 많이 반복할수록 어떤 그 관계가 강해진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공포증 치료, 역조건 형성, 홍수법, 뭐 체계적 동감법, 행동수정, 광고, 속어 이런 데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그 교육 심리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그때 배우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손다이크의 시행착 오설, 이게 이제 도구적 조건 형성 또는 연합주의 학습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손다이크는 학습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특정 자극과 자발적 행동을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행동이 형성이 되면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이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합주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다가 뭔가 성공을 뿅 했어요. 그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구나 해서 그 어떤 우연적으로 어떤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 그게 긍정적일 때 학습이 딱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졌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획득했을 때,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또 얻기 위해서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연습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할수록 뭐 더 강해진다, 이런 거고요. 연습을 한번 볼까요?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되풀이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연습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할수록 노하우가 붙죠. 그러니까 그 통밥이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인가 전에 그 비닐에 카드를 좀 넣을 일이 있었어요. 몇백 장 정도 넣을 일이 있었는데, 그 비닐이랑 카드랑 사이즈가 거의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카드가 한 이렇게 손바닥만 한데, 손바닥 한 개나 두 개 정도 크기 되니까 이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게 비닐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쑥쑥쑥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 작업의 효과성,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그 어떤 시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뭐 능률성이 상향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습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피로, 심적 포화, 실증 나는 거죠. 실증이 나니까 어떤 학습이 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원 영상, 이건 고원 영상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학습량을 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쉬운 개념들, 여러분의 머리가 남는 개념들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개념들이 있죠.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백지의 상태, 타블라라사의 상태였다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정보들을 새로 차곡차곡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화가 잘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책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이 더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차를 활용하시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게 그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장수생 분들이 많이 있죠. 고시낭이라고도 옛날에 불렀던.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물어보면 이 개념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연습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고원 상태에 있는 요 정도까지만 학습이 된 거예요. 도달해야지는 요 지점을 돌파해야 요즘 돌파해야지 합격을 하는데 근데 제가 경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대충 몇 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책을 몇 번 보시다 보면 이 정도 상태까지는 누구나 와요. 누구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는 합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량을 진짜 하드코어로 때려 박아서 이 커트라인 근처에서 간당간당한 요 정도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량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굉장히 금방 다 도달하는데 왜냐하면 다들 노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가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상태까지 도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걸 뚫는 겁니다. 이 천장을 뚫어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고 뭐 집안에 일이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일이 있고 뭐 다 필요 없고요. 학습량을 때려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학습에 투여를 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돼요. 그래야 이 단계를 넘을 수 있어요. 고원을 탈출해야지 또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원 현상을 잘 극복하셔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좀 제가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에 제가 그 목차를 써놨어요. 목차. 그 목차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시면 제목들 있죠. 제목. 이 제목을 여러분이 따로 쓰세요. 제목만 따로 이렇게 수준을 맞춰 써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그러면은 손다이크 시행착오 이렇게 하고 학습의 정의,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그리고 연습의 법칙 밑에 연습, 그 관련 변이 이렇게 또 수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준을 그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뭐 양괄호냐 한쪽 괄호냐 아니면 그냥 번호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동그라미냐 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걸 다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보자마자 그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거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왔죠. 그리고 학습의 정의, 2, 3 연습의 법칙, 그리고 이제 여기 연습, 그리고 관련 변인, 여기 기억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상태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범위를 내가 이걸 지워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인출 단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3 때 공부해 보셔서 수능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틀렸어. 그 기억이 안 나.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슬쩍 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어 하나 딱 봤는데 그거였지 하고 생각나는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인출 단서로 그 단어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지워 나가셔야 됩니다. 지워 나가셔서 더 큰 어떤 더 큰 범위의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 하위 내용들을 쭉 다 인출할 수 있으면 학습이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거에서 지워 나가시면서 더 큰 범위의 어떤 내용들을 상징하는 어떤 키워드를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테스트를 스스로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접 하셔야죠. 근데 제가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키워드를 세부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능숙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 키워드를 지우고 더 큰 범위의 어떤 키워드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거기까지 됐어요. 그럼 더 큰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요 제일 상위에 있는 어떤 메뉴까지 가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교육학 공부나 전공 공부나 제대로 되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변곡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보온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2단계 여기서 계속 머무는 단계 여기 돌파를 해서 이제 1000원 돌파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적 적용은 그냥 반복 연습이에요. 반복 연습 많이 연습을 하면은 구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화를 보시겠어요?